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중간고사 대비해서 우리 MBA의 원우님들이 해주신 질문들을 같이 답하는 비디오를 꾸며볼까 합니다. 마침 지금 글로벌 마켓에, 어, 그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고 관련된 의문점들이 많으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 커버를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들 같이 모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준 원우님의 질문이십니다. 최근 트럼프가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배경에는 무차별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채 금리의 폭등이 있다고들 합니다. 미국채 금리 급등은 트럼프 정부가 의도하는 재정 적자 감축에 역행한다는 게 이유라고도 하지만은 숨겨진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단호하게 관세를 주장하던 트럼프가 하루아침에 이걸 겟백 막 스톱하겠느냐 이거죠. 재정적자 감축이라고 하는 거 미국한테는 지금 큰 이슈기도 하지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부채, 정부 부채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자 비용만 해도 국방비만큼 들어간다고, 그거보다 더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담을 줄이자고 하는 건데, 그랬다가 이자율이 튀어버리면은 원금이 줄어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계속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는 스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이슈가 또 지난주에 얘기가 있었는가? 이건 행동재무의 영역은 아니고 파생상품의 영역입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도 의도하지 못했던 사고들이 속출했다. 채권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월스트리트 베트스 있죠? 이 레딧 그 웹사이트에 이런 포스팅이 떴답니다. The fund that saved the world 해가지고 뭐냐면은 일본계 헤지펀드 하나가 엄청나게 커다란 건데 6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했던 채권 펀드가 가셨다는 겁니다. 걔 하나 감으로 인해서 이제 온 시장이 시스테매틱 리스크로 다 흔들릴 뻔하니까는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하고 이 베센트하고 이 사람들이 잠깐 90일 유예 이러면서 멈칫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Salute to the mysterious Japanese fund 그럽니다. 충성. 너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서 쟤 하나 가지고 그 덕분에 저 미친 트럼프가 이제 정책을 멈추고 잠깐 90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숨쉴 기회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황당한 건 60배 레버리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서울대 이관희 교수님인데요. 그분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밝혀주신 바를 여기다 정리해 보면은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채 현물과 선물, 이걸 가지고 현물과 선물입니다. 선물, 이게.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베이시스 트레이딩, 이제 예를 들면은 현물 롱 포지션, 선물을 숏 포지션 잡고서 미국채 갖고서 간다는 거죠. 10년물. 이렇게 하는 때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제 선물 만기가 되면은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똑같을 텐데 그 이전에 어떻게 가격의 괴리 현상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롱숏 포지션을 잡고 간다는 거죠. 어, 특히나 국채 현물 값이 올라갈 거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롱 포지션 잡고 요건 숏 포지션 잡고 이렇게 해서 쭉 가면은 리스크 프리 아비트라지 프로핏이 나올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이디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에 워낙 마켓이 에피션트하기 때문에 미국채 갖고서는 이게 그 이익이 많이 안 난단 말이에요. 좁쌀만큼 작은 이익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그럼 좁쌀이 이 뭐랄까 이만큼 되도록 레버리지를 올리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국채는 안전하니까 이 리퍼처스 어그리먼트를 해가지고 환매 조건부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거죠. 돈을 더 빌리고 이 미국채를 더 사고 또 그 베이시스 포지션 더 늘리고 또 국채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또 다시 리포를 돌려가지고 또 사고 또 빌리고 또 사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무한 반복해가지고는 올려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지션 잡고 가는 건데 이런 짓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SLR이라고 해가지고 은행들한테 이제 자본 규제를 좀 심하게 했었거든요. 보수적으로 해야 하자. 국채든 뭐 위험자산이든 다 똑같이 위험자산이라 치고서 어, 완충 자본을 많이 확보해야 돼. 안 그러면은 함부로 포지션 잡지 마라고 손발을 묶어놨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 SLR 규제가 풀릴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요? 이제는 국고채는 안전하니까, 뭐예요?
더욱더 많이 10년 만기 국고채를 시장에서 수요하지 않을까? 가격이 그러므로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서 이 베이시스 포지션을 잡았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60배를 잡아가면서. 그래가지고는 올라갈 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 트럼프가 들어서가지고, 테리프를 막 때리는 거죠. 테리프라 그랬죠. 그래가지고는 그 얻어맞고 막 이 펄리시가 정책 자체가 그 뭐라 그러죠? 불안정, 예측 불허하게 되니까는 이 국고채 가격도 막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자율이 살짝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자율이 살짝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자율이 살짝 올라가는 거, 국고채 가격이 살짝 떨어지는 거, 그것만 해도 이 레버리지를 60배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이제 깎이면서 이 마진콜에 들어가는 거죠. 프라임 브로커나 이런 회사들이, 은행들이, 헤지펀드한테, 야, 그거 돈, 우리 갚아! 막 이러면서 강제 청산을 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파이어 세일로. 그러니까는 악순환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투매 현상, 국채를 아예 강제 매도를 해버리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국채 값이 폭락을 하고 이자율은 더욱더 올라가고, 그게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던 그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스캇 베센트든 이 트럼프든 안 되겠어. 그러고서 스탑 90일 유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이제 그 트레이딩으로 베이시스 트레이딩 말고도 이 off the run versus on the run 트레이딩 해가지고 이제 채권, 국채, 10년물 국채라고 했을 때 이미 많이 이제 트레이딩 되고 있었던 이제 이슈 된 지 한 9년, 8년 된 이제 퇴물이 된 트레저리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막 발행한 on the run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 막 발행한 따끈따끈한 거. 이거는 리퀴디티 이제 트레이딩이 자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거는 좀 가격이 너무 낮게 돼 있고 요건 너무 가격이 높고 이러면 그거 두 개 갖고서 또 아비트라지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런 상황에서 벌어지는데 얘가 뜻밖의 값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스왑 스프레드 트레이딩 해가지고 이거는 또 이제 국채 현물하고 IRS, Interest Rate Swap이라고 해가지고 이자율 선물 이걸 가지고서 스왑 트레이딩하는 그죠? 이자율 스왑이죠. 이자율 스왑을 갖고서 이제 복합적으로 만드는 파생 상품의 영역에서 이 비슷한 트레이딩을 했다가 깨져버리는 요점은 뭐냐? 레버리지를 저렇게 무한대로 올려버리니까 완전 털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익숙한 픽처죠. 뭐냐면은 98년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초대형 헤지펀드가 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벨상 받으신 그 경제학자분 두 분이 거기에서 몸담고서 일했던 곳인데 그게 망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러시아 국채하고 미국 국채 가지고서 이런 롱숏 전략 하다가 아니 러시아 국채 올라갈 줄 알고 롱 잡고 미국 채 내려갈 줄 알고 숏 잡고 이랬다가 웬걸 이 러시아가 갑자기 째버리는 거예요. 아, 나 빚 못 갚겠다. 그러니까는 이게 값이 폭락하면서 레버리지 올렸던 거 다 말아먹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펀드한테 돈 빌려줬던 그 많은 초대형 아이비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구제금융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일본에서 그렇게 일본 펀드가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좌우지간에 이거는 파생상품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심리 자체라기보다는 경제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금 시스테믹 리스크를 우리가 볼 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호 원호님 질문 들어갑니다. 미국의 관세가 높아지면 국내 기업들의 프리 캐시플로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의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기업 재무적인 영역이겠죠. 제가 그냥 짱구를 굴러보면은 해외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줄어들겠죠. 교역량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테리프 때문에 막 때렸잖아요. 그다음에는 매출액 감소. 심지어는 어떤 미국의 코미디언이 그래요. 아니, 그 알리 테무의 제품을 이거 무슨 구찌 프라다만큼 비싸게 만들 생각이냐고. 그런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겁먹어서 안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역량이 축소되고 이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서 캐시플로우가 감소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료를 수입을 하잖아요. 그럼 제조 원가가 올라가겠죠. 이제 타리프 같은 게 올라가니까 서로 간에 상호 관세를 막 때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러한 악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마진 감소가 될 수 있겠죠? 캐시플로우 감소가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제품 가격 올라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 전가를 하니까 우리한테는 캐시플로우는 괜찮은 거 아니냐 하지만은, 그게 그 수요량 축소가 돼버리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위에는, 그 맨 마지막에는 또 뭐예요? 재고 비용 같은 거, 증가를 또 하겠죠? 말하자면은 이제 그 제공품 뭐 이런 거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럼 워킹 캐피탈, 운전 자본 이런 거에 있어서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 프리 캐시 플로우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가 떨어질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겁을 먹고 지금 움츠러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떤 또, 이 원우님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시작한 개미 투자자입니다. 수업 이후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고평가된 상태의 주식을 매입했고 마이너스 역시 심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진짜 교반꼴이라고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수가 하라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공부를 자세히 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회사에 대해서 가치 평가 같은 거, PB 레이시오 이런 거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는 또 PBR, PER,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 어느 정도 가치 산정이 돼야지 페어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공부하신 다음에 살까 팔까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자기가 얼만큼 이거를 리스크 톨러런스라 할까? 얼만큼 견딜 수 있는가? 존버를 하더라도 얼만큼 존버가 가능한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각자의 스레시홀드 내지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내가 견딘다 하는 룰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들어가시면 정말 곤란한데 이거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심하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심한 게, 누구는 마이너스 10% 갖고 심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마이너스 80% 갖고서도 안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숫자를 보지 않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간에, 다음번에 투자하실 때는 조심하셔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투자에 대해서는 좀 공부하신 다음에,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도록, 회복 가능하도록 이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심하게 잃어버리진 않는 선에서,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어려운 이유는 또 뭐냐면은 이게, 어, 이렇게 뭐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팔았다니만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떨어졌다 그러면은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물타기는 하지 마라. 또 그러니까 지금 그 평단을 낮춘답시고 그 뭐라고 해요? 그 매입한 단가를 낮춘다는 자위행위를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 손절매를 제대로 못하는 것만 해도 비이성적인 행동인데 거기에다가 몰빵 투자를 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고 해서, 아이고야, 이제 그러면은 더욱더 밑에서 사가지고, 이 매입 평단을 낮추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이후에 더욱더 자세한 얘기가 나갑니다. 자, 최진호 원우님 질문이십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인데, 이 또한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솔직히 이제 그 신고 전파적으로 봐가지고 유진 파마 할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비트코인 내재 가치 얼마라고요? 빵원입니다. 예. 그걸 들고 있는다고 해서 무슨 뭐 배당금이 또박또박 나오나요? 아니에요. 평생 가봐도 배당금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는 빵이란 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저 추후에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와가지고 더 비싸게 사주겠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서, 그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애당초 비효율성에 의존해가지고 심리에 의존해서 가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민 원우님 질문입니다. 현재 미국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주식 하락과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등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장의 혼란에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나 엔화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안전자산이 흔들리는 경우에 현금, 금 이런 걸 제외하고 다른 도피처가 있을까요? 대체 자산이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거기도 하고, 뭐, 귀금속 이런 것들 있기는 하죠. 금 ETF, 이런 거에 이제 들어가서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금 ETF를 들어갔어야 했다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는 귀금속 ET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금이라고 했을 때, 지금 그럼 현금도 그걸 US 달러 현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코리안 원 현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페니즈 yen 혹은 유로 어떤 걸 말하는 거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 달라버리죠. 기존에는 US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마일 뭐냐면은 경제 전반적으로 GDP나 이런 거 경제가 극성장을 막 잘한다. 그럴 때에도 달러가 강해졌고요. 그다음에는 중간 정도 경제 상황일 때는 달러가 좀 맥을 못 추고 반면에 금융 위기가 온다,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다 이러면은 다시 또 미국 달러가 막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믿을 걸 오빠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US 달러로 막 매달리는 거거든요. 이 아시아에서는 제페니즈 이엔이 그렇죠. 일본 엔화. 유럽에서는 스위스 프랑이 그렇습니다. 스위스 프랑. 그죠? 그게 안전 자산으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양극단에서 US 달러의 파워가 올라가고 그 중간에서 이제 처지는 이 US 달러 스마일 현상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비디오로 봤을 때는 이쪽이군요. 크라이시스가 닥쳤을 때 이게 안 되는 US 달러가 안 올라가고 지금 약해지는 현상 이런 기현상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긴 합니다. 이게 70년 역사, 브레튼 우즈 이래로, 2차 대전 직후 이래로 있었던 세상이 그 스트럭처가 변해고 100년 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플레이북, 어떤 매뉴얼이 없다는 게 문제죠. 한국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대체 자산 뭔가를 찾아야 되는가? 결국 귀금속 아니냐? 아니면은 유로냐? 아니면은 뭐 스위스 프랑 이런 안전한 나라의 그 현금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는 저도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도 금융 위기를 겪은 적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나라인가? 그렇게 기축, 뭐라 그러죠? 리저브 커런시? 이런 위치에 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같은 건 잘은 모르겠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아직까지는 50% 정도 GDP에 뭐 이런 선으로 좀 그 괜찮은 건전한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부 재정 적자를 감수할 사람인가? 그러면은 좀 그렇겠죠. 하여튼 간에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또 또 파워가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을 되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교반꿀이니까는 좀 조심조심 하시고요. 저도 그렇다고 우리나라 주식에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자산 잘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박동규 원우님 질문입니다. 수업에서 마가와 다른 경제 위기와 주식이 떨어지는 걸 비교해 주셨는데요. 제가 뭘 얘기했냐면은, 뭐예요? 요즘 마가라고 제가 쓴 거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지금에 벌어지는 크라이시스를 그냥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이름을 붙인다고 했어요. 근데 V자 반등이 금방 올 거냐 하는 질문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써봤습니다. 보시면은, 전고점 대비 몇 퍼센트나 폭락했길래 지금 V자 반등을 기대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뭐 보여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S&P 기준으로는 전고점 대비 한 19% 떨어졌었더라고요. 밑바닥으로 이제 쳐졌던 때가. 그러고 나스닥으로 봐서는 24% 정도가 떨어졌었고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이 크라이시스가 어떤 때였나? 코비드 팬데믹 때 나스닥이 33%, 3분의 1이 깎였던 거죠. 그러고서 V자 반등을 팍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가시고 나서 한 45.5% 털리고 건 50% 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V자 반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전에는 2000년쯤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한 74%가 쫙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건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U자 반등이었다고 좀 봅니다. 한 2년 걸쳐서 이렇게 쫙 떨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V자 반등 요 두 가지 최소한도 요런 것처럼 이렇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하기로는 글쎄요.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공조 체제가 잘 돼 있었다. 누구랑 누구랑의 공조 체제? 첫 번째 이 미국의 그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수반과 이 그 중앙은행, FRB, 그죠? 이쪽에 공조 체제가 잘 돼 있었다. 왜냐하면은 FRB는 이러나 저러나 독립적인데 행정부에서 하는 게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시장 친화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월스트리트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해주는 분들이었어요. 예, 이때에는, 그죠? 이때에는 둘 다가. 그랬는 반면, 물론 이때 트럼프가 있긴 했지만은, 그죠? 트럼프가 있긴 했지만은, 트럼프를 손발을 묶고서 이제 그 행정을 추진하는 장관들이라든가 요직에 있는 분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하드코어하게 그냥 트럼프나 아니면은 펜스 같은 메인 스트리트, 제조업 중심의 러스트벨트의 그 한 맺힌 그런 거가 우선이고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반들의 입김이 훨씬 센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조 체제가 일단 무너졌고 그쪽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조 체제가 뭐냐면 글로벌 공조 체제가 돼 있었어요. 뭐냐면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하다못해 중국까지도 이때는 공조 체제가 있었어요.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중국이 미국 뭐예요? 미국 국채를 투매하지 않았어요. 이게 좀 떠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국제적 공조 체제가 깨부셔진 상황 아닌가. 그러면 이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교반꿀이죠. 제가 하는 말에 반대로만 생각하시면은 돈 번다 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말씀을 이제 전에 드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겁니다. 비교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요것들이 비교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성격이 다른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마가의 상황은 정치적 리스크가 주식을 내린 거고, 나머지 다른 경제 위기는 실물 경제, 예를 들면은 닷컴 버블 혹은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주식을 떨어뜨린 결과 아니냐. 제 견해에는, 이제 원우님 견해에는 마가가 지속되어 기업이 파산하고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 주식시장도 폭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기업 파산까지 보면서 마가를 유지하겠냐, 설마, 그죠? 맞는 말씀입니다. 이 기업가인데, 그죠? 따라서 마가는 정치 리스크로 주식시장은 떨어뜨린 이벤트라,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을 떨어뜨린 결과는 다른 경제 위기와 같지만은 원인은 성격이 다르지 않나? 라는 말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격이 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동의하고요. 그 문제는 뭐, 여전히 그 이제 실물에 타격을 주는 것도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테리프 그 뭐라 그러죠? 그 관세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비용이 증가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실물 타격을 주는 거는 여전히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 그쵸?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업계 내지는 이 실물 쪽에서 혹은 금융 쪽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버블이 깨지는 거고, 이거는 버블이 깨졌다기보다는 이게 위에서 정치를 하시는 양반이 이 공조체제를 완전 깨버리는 이런 상황의 크라이시스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다시 이게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는 게 언제 될까,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태윤 원우님의 질문 또 들어갑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로 인해서 많은 수출 기업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관세가 더불어 캐나다 51번째 주, 그린란드 내꺼, 막, 이런 거,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이유가 미국의 국가 부채를 드라마틱하게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런 때 우리는 행동재무적 관점에서 어떤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숨겨진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냥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체제 이래로 있었던 그 시스템이 사실은 미국이 뭐 모든 재정 적자나 이런 걸 감수해 주면서 또 무역 적자 이런 걸 감수해 주면서 독일과 일본 패전 그 뭐라고 전범 국가를 다 봐줬잖아요. 그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왔더니만은 이게 호의가 그러니까는 계속되니까 나를 호구로 알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무한정 커지는 게 지금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야심 이 중국의 야심이 또 걱정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중국도 제국주의적인 야심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중화 사상 그런 거가 들어서서 5천 년의 영광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중국의 당연한 그 제국으로서의 그런 그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둘 거냐 하니까는 우리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캐나다 우리 땅, 뭐 그린란드 우리 땅, 파나마 운하 저기 중국 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빅픽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노골적인 거죠, 사실은. 숨어있던 의도라기보다는.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 했을 때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중국의 위치, 그리고 그 전범 국가가 어떻게 취급을 당했는가, 어떻게 특별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잊어버렸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에 보시면 나오지만은 그 러스트벨트 거기에서 미국의 그 철강이라든가 제조업 베이스로 있던 그 많은 기저층의 워킹 클래스 그 민중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됐고 지금까지 왜냐하면은 그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일자리가 수출돼 버리고 자기네들은 실업자 신세를 전전하면서 뭐예요? 마약 같은 거 중독에 되게 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대다수라기보다는 다수죠. 다수의 민중들의 그런 요구, 그거를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지금 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 밴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하고에 대해서 혹은 아시아의 그런 제조업을 수출하면서 이제 부조리함을 느꼈던 많은 불만 세력들, 이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이제 딱 지지 기반이 돼주면서 이 목소리를 내는 거죠. 물론 트럼프로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까? 밸런스, 줄타기, 좋게 말해서 좋아하고, 줄타기 하는 거죠. 이런 고공 줄타기를 여기서 막 한다고 치시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이해는 한편으로 가기는 하지만은 우리도 조심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런 혼란기 때 행동재무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글쎄요. 좋은 답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좋은 답이 있다 그러면 제가 월스트리트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의도에 있겠죠. 그래서 교반꾸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하는 그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는 변동성 장세 이럴 때에 이제 대안 자산을 잘 찾아봐야 될 거고, 그죠? 글로벌 국제적인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주식, 그 다음에는 미국 주식만 알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유럽 주식, 일본 주식 이런 쪽에도 많이 봐야 되고 채권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봐야 되겠죠. 어, 금속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금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봐야 되고 다변화 시키는 거가 관건이다 하는 거고 여기 심리적으로 우리가 불안에 떨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관심을 두게 되는 그 밈스탁 같은 것들 내지는 밈스탁 스타테지는 테마주 같은 거
그런 흔들림이 어떤 테마주 같은 기존의 테마주 말고 이런 거 관련된 그 트레이드 관련된 테마주들도 또 등장할 겁니다. 이게 테리프 관련된 어 관심 끄는 주제어들 그걸 가지고서 막 바람몰이를 할 거예요. 또 누군가가 그런 데에 휩쓸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테마주 같은 거에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 그리고 또 레버리지 ETF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올리시면은 망합니다. 이 지금 특히나 격변기란 거는 이 주식시장도 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데 레버리지를 올리면은 변동성 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레버리지는 하지 말고 레버리지 ETF도 하지 마시고 좀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난 야수의 심장이야. 뭐 그러신 분이 있으면 뭐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그쪽은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강지영 원우님 질문입니다. 행동재물 관점에서 보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경제 정책들은 투자자의 과신이나 오버 트러스트, 너무 오버 컨피던스겠죠? 이런 걸 자극하거나 혼란을 조장하는 듯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방식이 투자자들이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지향하거나 활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트럼프가 지금 신경 쓰는 게 투자자들일까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 트럼프의 관심사도 관심사지만 우선적으로 큰 픽처를 보면은 미국이 게임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미국의 국가 대 국가로서 게임을 해야 돼요. 누구랑 해야 되느냐? 중국이죠.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트레이딩 파트너, 세계 각국 나라 대 나라 단위의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트럼프 개인 차원에서의 투자 게임이 중요하냐? 그죠? 일단 대의 명분상 이거가 더 중요하긴 하죠. 아무리 트럼프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생각하면은 웬만큼 돈 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자기의 자아 실현 내지는 명예를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좋은 이름을 남기고 싶겠죠. 그 욕구 위계 이론 기억나시죠? 저 더 높은 거. 그래서 자기가 거의 뭐 순교자 같은 느낌? 내가 이게 총도 피해 갔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돈이고 뭐고 그냥 잊어버리고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중들 밑바닥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러면서 막 비이성적인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정책까지도 저질러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근데 일단 간의 대의명분상으로도 이거는 미국 국가 차원의 게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거고, 미국의 대표로서 트럼프의 게임 상대는 누군가, 그게 중국이냐, 혹은 개인 기관 투자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냐, 봤을 때, 이거가 우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지금, 트럼프 자체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벤스 같은 사람들 혹은 나바로 같은 사람들 나바로 같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깜빵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 그 트럼프 지지하는 그 무슨 막 그 선동지라고 그러다가 그래서 더욱더 순교자 같은 뭐 성인 같은 뭐 이런 그쪽 그 또라이들끼리 모이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하버드까지 나온 그 탑스쿨 출신이 저렇게 또라이지 우리는 알죠. 이제는 경험해서.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은 먼저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탑스쿨이건 뭐건 지금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사람은 이 자기의 그런 그 아집에 사로잡히면요. 에코 체인버도 그렇고 서로 간에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계속 서로 나팔 불어주고 박수 쳐주다 보면은 온갖 또라이 짓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이 기저층을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물론 이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현 원우님의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 전쟁, 금리와
가상자산 간의 연관성, 그리고 영향도가 정말로 정말로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번 질문을 했지만 채택이 안 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그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같이 이제 비슷한 질문을 주신 원우님과 함께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관성, 이게 사실은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는 그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은 나스닥하고 같이 가요. 이제 이 금리 자체보다는, 그죠? 금리 자체가 아니라 그 위험 자산으로서 주식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지민 원호님의 질문입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한 주가 흔들림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장에 투자한다면 AI 트레이딩과 인간 투자자 간의 1년 후 수익률은 누가 높을까요? 오, 전곡을 찌르시는 질문을 이렇게 하시다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정책이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과거 학습 데이터로 일하는 AI 트레이딩의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AI라든가 이게, 과거 데이터,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거, 그걸 가지고서 학습한 경우, 그죠? 데이터에 국한됐을 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저도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은 재밌는 질문이시고, 저도 이 논리에 동의를 합니다. 그 데이터가 과거에 기반한 거라면은. 하지만은 동시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챗 GPT가 발전을 하면서 추론 기능이 생겼잖아요. 추론 기능이 생겼으니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브레튼 우즈 시스템 이전에, 그죠? 1800년대부터 혹은 20세기 초반, 그때의 데이터, 한국권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자들이 지금 탑재을 해도 18세기 거, 19세기 거 갖고서 역사적인 걸로 연구한 걸 발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스터디를 하고서 추론을 해내면은, 뜻밖의 좀 잘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거가 들어가기 이전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저도 해봅니다. 김정인 원우님 질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주식, 국채, 환율 등의 변동폭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없던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때에도 또 나름의 테마주가 또 나팔을 불 거예요. 그러나 그런 데에는 휩쓸리시면 안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박성훈 원호님 또 질문 주셨습니다. 더 복잡한 주변 환경, 미국 부채, 국채, 금리 차 등 엮여 있지만은 2025년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할지 행동 재무적 관점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자감이라도 가지려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될까요? 예,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얘기를 하고요. 근자감이라도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글쎄요. 너무 이제 털렸을 때, 뭐, 내가 바보 같은 의사결정을 해서 털렸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우울증 걸리기 쉽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죠? 잘못된 건 남 탓하고 잘 된 거는 내 덕분 돌리는 게, 그게 이제 셀프 애트리뷰션 바이어스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자기 본인 편향성. 그게 들어서서 근자감을 조금 부스트업 시켜준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시기 전에, 잘된 건 내가 잘한 덕분이다라고 조금 스스로 좀 위로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이 근자감이 막 뿜뿜해져가지고 뭐 계속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털립니다. 이럴 땐 일단 간에 그 트레이딩을 좀 최소화 내지는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자감이 강하면 트레이딩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 근자감을 하지 말고 우울증을 막는 선까지만 근자감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뭔가를 좀 이제 폭락을 피했다. 오,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거, 그 좋습니다. 폭락장에 함부로 또 같이 투매를 했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조심하시고, 그 판단 기준은 스스로가 정하셔서 그거에 룰 베이스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퍼포먼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살펴보셔서 신중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한철 원우님의 질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가상자산이 하락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보시면은 도대체 이 비트코인 값이 왜 빠지냐? 그죠?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이전에도 뭐였냐면은 비트코인은 나스닥하고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았어요. 리턴, 그제 수익률의 산포도로 이렇게 보면은 가로축이 나스닥의 데일리 리턴입니다. 매일매일 얼만큼 변하는가. 그 다음에는 이 뭡니까? 이 비트코인, 이거는 비트코인 자체보다도 제가 비트코인 ETF 있죠? 미국 거. 그거를 갖고서 블랙락에서 나온 거죠. 그거의 리턴을 쫙 산포도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상관관계가 0.4가 나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전도사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막 기축통화를 대체할 뭐 새로운 미래 이제 안전자산이다 뭐 이런 소리로 혹세무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비트코인 가상자산 이거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냥 교환의 매개체로서 기능을 잘 못해요. 거래 단위로서 그런 어떤 화폐 역할을 못합니다. 너무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저 이거는 테크 주식의 또 다른 형태의 자산이라고 취급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나스닥의 위험을 비트코인이 해지하지를 못합니다. 0.4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그래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며칠 전에 12% 나스닥이 뜰 때 얘가 7% 떴던 거 그것까지 들어갔는데 이 점을 이 극단점 아웃라이어를 빼고 해도 이게 비슷하게 나오거나 기울기가 더 심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이 어떤 나스닥이라든가 주식의 해지가 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달원 원우님 질문하셨습니다. 트럼프 관세 영향과 알트코인 가격 변동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트럼프 시작 전 비트코인, 정부 시작 전에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 보유에 대한 기대감으로 알트코인까지 폭등했고 막 이랬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도 트럼프 정부 개시 전과 비교해도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알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세에 따른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테마주랑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테마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테마 자산. 이게 트럼프가 들어서서 비트코인을 막 띄워줄게라고 어텐션 드로잉, 어텐션 하셨잖아요. 제 수업 시간에 한 학기 내내 하는 게 뭐예요? 어텐션이 그 관심도를 끄는 거. 관심도를 끄는 관종 주식, 그죠?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게 관종이잖아요. 관종짓을 잘하잖아요. 관심 끄는 주식 떴다가 원상복귀, 가라앉는다. 떴다가 원상복귀 하는 거. 그거 기억나시죠?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코인도 이 짓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텐션 했다가 슉 가라앉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그로 끄는 자산의 가격은 항상 단기적 버블과 크래시가 있죠. 취임 전후에서도 관심도와 함께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아니, 물론, 그 취임 때, 그 취임할 거야라고 관심이 막 올라갈 때 비트코인 올라갔다가 슉 떨어졌죠. 그래서 뭐, 그러면은 지금 그 테리프, 이 관세 때문에 또다시 관심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 관심은 또 이쪽으로 이제 그 트럼프한테 가는 그 관심이 코인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코인에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코인에 신경 쓸 여가가 없고, 나라 전체의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게 생겼어요. 전 세계가. 그런 마당에 언제 코인에 신경을 씁니까? 그죠? 그리고 코인 자체는, 그 트럼프가 아직 그렇게 심하게 뜻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곽재희 원우님 질문 또 주셨습니다. 영상 강의 너무 흥미롭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동재무 관점에서 시장의 비효율성이라는 거는 정치 경제 예측 불가능한 미래, 인간 반응 속도 등 이런 요소들이 불규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또 이외에 어떤 요소들이 더 있을까요? 네, 인간의 반응 속도, 특히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한된 합리성. 우리의 두뇌는 캐파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텐션, 그 관심 끄는 거에 과민 반응을 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금 비트코인 관심을 제대로 못 끌고 있죠. 그냥 저조하게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가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한다. 그렇게 되고요. 또, 에코 체인버 효과에 대한 또 질문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혁준 원우님 질문 주셨습니다. 핀테크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많은 변화를 주고 특히 비합리적인 인간의 결정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시킴으로써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핀테크에 대해서. 그런데 반대로 핀테크 기술의 과도한 의존이 오히려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저해하고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있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중요하신 질문 하셨습니다. 예, 사실 소셜 미디어 이런 거가 들어서서 보다 공정한 그 정보의 접근이 될 줄 알았죠. 우리가 유튜브가 막 뜨면서 강남스타일 막 떴을 때에 2012년도 이때쯤에 야, 드디어 기존의 매체의 편향성을 극복할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했다. 소셜 미디어 만세! 막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각자의 에코 체인버, 그 버블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듣기 편한 소리만 듣는 거, confirmation bias라 그러죠. 확증 편향이라 그런 거 있죠. 확증 편향. 그런 현상에 사로잡혀서 정치적으로도 우파는 극우파로 치닫고 좌파는 극좌파로 치닫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탑스쿨을 나와도 비이성적으로 또라이 짓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쪽, 저쪽, 저쪽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마찬가지로 그 경제에 있어서도, 금융에 있어서도, 사자, 팔자, 그죠? 불과 베어, 황소장과 곰, 이 베어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추천 메커니즘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 알고리즘이 들어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면서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사세요. 그걸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발견된 것도 뭐냐 하면은 불끼리 모여가지고 황소장을 노리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막 좋다고 칭찬해주면서 따봉을 외치면서 이 소셜미디어 그 그룹을 형성한대요. 자기들끼리 보면서 그러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쪽박을 낸다 하는 게 결과고요. 또 팔아야 된다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봉을 주면서 다 비관론에 휩싸여가지고 다 공매도 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쇼트 퀴즈 걸려가지고 또 쪽박을 찬다 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 체인버 효과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게 큰 숙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거는 추천 메커니즘 이런 거를 어떻게 에코 체인버 효과가 안 나타나도록 좀 공정하게 내지는 좀 이 반대쪽 의견도 좀 보여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방법 없나 이런 거를 어,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에서 유튜브에서도 학원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자기들이 얻는 광고 수익의 효과가 어떨까? 또 고민한 결과겠죠. 결과 지금까지 나왔을 텐데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페어하게 이걸 추천하도록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좀 기술의 숙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표은경 원우님 질문 또 주셨습니다. 어, 핀테크 플랫폼들이 가끔 넷플릭스 알고리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유저 익스피리언스 기반의 유혹적인 설계가 투자자에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충동을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식 그 트레이딩 하면서 사자, 팔자, 뭐, 사고 나니까 막 이렇게 해서, 신나서 또 사고 싶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외에도 슈카월드 신사임당 등을 보면서 투자하는 성향, 이게 이제 리딩방이나 아니면은, 슈카월드는 리딩방은 아니죠. 최고의 이 금융 채널이긴 한데, 이런 걸로 봤을 때에 투자 설계할 때 전통적인 투자 교육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에코 체인버 효과를 방지하는 그런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원우님 질문 주셨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의 원리와 핀테크와 행동재무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만약 핀테크 기업에서 동일한 정보 제공을 했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투자 수익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보완책은 무엇일까요? 실은 과목에 대한 충분히 없이 과정을 접하다 보니 아직 막연합니다. 원론적인 질문인데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충분한 이해 없이 하셨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핀테크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가격에 더욱 빨리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을 급속히 없애주고, 알고리즘믹 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퀀트 트레이딩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비효율성을 급속히 없애주고 시장이 갈수록 더욱 효율적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받을 확률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게 또 아이러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핀테크가 보급되면 될수록 정보가 빨리 가격에 반영이 돼서 내가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받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뭐냐? 신고전파적 이상향이 실현되는 거다. 네, 이게 아이러니 내지는 재밌는 숨바꼭질 현상이라고 볼까요?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로 새로운 그 행동재무적으로 이러한 비효율성이 있어요라고 찾아주면은 핀테크가 그걸 기계적으로 짜자자작 잡아먹게 되고 그걸로 잡아먹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신고전파적인 이상향이 실현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은 뭐가 되느냐? 당연히 패시브 투자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 어, SPY, VO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입해서 평균만큼만 벌어가기 이런 거가 이제 투자 전략이 점점점 되겠죠.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또 새로운 비효율성이 또 출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방향이 간다 그러면 비합리적인 제도가 생긴다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기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린 스탁 내지는 뭐 환경 이런 거에 과도하게 몰입을 하는 제도가 생기잖아요. 과몰입 제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과몰입 투자가 되면서 그 브라운 주식 내지는 공해 관련된 주식에는 자금이 안 쏠려가지고 저평가가 돼버려요. 그걸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이거 가치주다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 또 이 비효율성이 발견이 됩니다. 새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숨바꼭질이 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은영 원우님 질문 주셨습니다. 국내 큰 정치적 이슈가 해결되고 새로운 정치 국면을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 미국, 중국, 강대국 사이 저 같은 개미는 어떻게 핀테크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정치적 격변기, 혼란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로 대신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보수적으로, 조심하시고, 트레이딩 횟수를 줄이는 게 좋죠. 트레이딩 횟수. 이제 함부로 또 투매에 조인하셨다가 오히려 후회하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기 룰 베이스를 해가지고 딱 그 퍼센트 잡아놓고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분산 투자 잊지 마시고요. 가장 안전한 거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분산 투자하시는 거. 그리고 레버리지 절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절대 금지. 그러고요. 핀테크 수업을 통해서 원우들이 꼭 배워갔으면 하는 거. 한 가지를 꼽는다면은 뭐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한 학기 수업에, 다 같이 중요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성공 투자하시는데 분산 투자하시는 거, 합리적인 투자의 자세를 견지하셔야 된다는 거고, 레버리지 조심하시고, 하지 마시고, 관심 끄는 거 특별히 조심하시고, 그걸 좀 관심 끄는, 그 테마주 같은 거, 지금 현수교 이것도 이게 그림 나오네요. 이렇게 갔다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저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저런 현상 피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하는 거, 제 수업에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재혁 원우님 질문입니다. 2차전지 주식들이 2023에서 22년, 3년은 시장을 주도하는 하나의 테마주로서 상당히 과열된 현상을 일으켜서 밈 주식 또는 포모와 같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에코프로 주식이 15배 상승, 각종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의 낙관적인 전망 등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반대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 그 당시 공매도로 주가를 엎치락뒤치락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와 유사하게 조선주가 많은 공매도와 주가의 큰 상승 하락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주 공매도가 많은 주식에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나요?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일단 분산 투자. 이거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 인더스트리, 여러 업종에 분산 투자하는 거, 즉 SPY, 그다음에 구 혹은 코스피 200 이런 거에 다변화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테마주 ETF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하지 마라고 제가 분명히 써놨습니다. 노트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때 공매도로 주가가 엎치락뒤치락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때 박순혁 씨가 혹세무민했던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때에 사실은 공매도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공매도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23년, 24년 이때 와가지고는 공매도를 불시에 금지시켜 버렸어요. 금지시켰으면 이게 떨어지질 말아야 되는데도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애당초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주식이었다. 그리고 공매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악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더 정확하게 강의 내용으로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이 요즘에 뭐 조선주 어쩌고 이렇게 쭉 나오게는 되는데 이거 역시 공매도가 그렇게 어, 그 작전이라든가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로 해서 나오는 공매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끔은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뭐예요? 공매도를 자주 치면은 금융 감독자한테 걸려요. 걸린다기보다는 뭐라 그러지? 뭐 온갖 안 좋은 꼴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잘 못 칩니다. 못 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오히려 여론전에 의해서 호도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는데 여론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여론을 장악하고 있고 박순혁 씨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주상 원우님 질문입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미국 방산주 팔렌티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내 주가 흐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학개미에 해당되며 S&P 500, 나스닥, QQQ, 고배당주 세 가지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투자하고 왔지만은 최근 미국 개별주에도 관심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 집중 투자를 시작했는데, 집중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하셔야죠. 유튜브 채널마다 계속 오를 거다. 혹은 폭망한다. 팔랑 튀어. 뭐 이런 말이 달라서 교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꼭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교반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꼭 반대로 가더라고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저도 모릅니다. 각자 공부하시고 판단하셔서 각자 책임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수업에 제 질문이 채택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예, 저도 원우님의 질문을 여기에 읽어봤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교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태 원우님 질문 주셨습니다. 한국인이 싹쓸 이걸 매수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뭐 싹쓸이를 좋아해서 그러나? 이게 뭐예요? 반도체 그 주식들을 모아놓은 이 섹터 ETF죠. 그것도 세배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ETF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오웬 라몬트 그 박사님의 그걸 보면은 이런 얘기조차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하루에 30%그 업앤다운 리밋이 있잖아요. 이제 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이게 이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어가지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리스크 테이킹의 굶주린 그죠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많은 야수분들이 이런 거에 그냥 막 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만 가도 이제 야수들은 신나죠. 왜냐하면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3배까지 하니까 짜릿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에 열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걸로는 아직 불충분한 거는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나 딴 나라에도 그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10%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심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더 꽉 막혔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건가? 물론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겠죠. 자본 규제가 심하니까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자본 규제가 풀리고 그러면서 배고픈 야수들이 그쪽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포모 내가 주식해서 대박을 못 낸 거는 괜찮은데 내 옆에 걔가 대박 낸 거는 못 참지. 그죠? 그래서 그거가 엄청 비교의식이 심한 컬처도 있고, 이제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너무 똑같이 생겼고, 계속 그 같은 서울 요 바닥에서 계속 집중해서 살잖아요. 그냥 너무 비교가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또 부동산이 확 올라가서 나만 벼락거지 됐네? 이러면서 주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코인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달려가는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 70년 동안 급속 성장을 한강의 기적으로 빡 올라갔으니까는 거기에서 내가 소외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부동산, 프레셔, 압박감, 사회적 압박감 이런 거가 분출이 절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해석도 해볼 만합니다. 그죠? 다른 이유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승기 원호님 질문 주셨습니다. AI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그랬을 때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 한번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AI랑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노브람 원우님 질문 주셨습니다. 핀테크업에 대한 정부 규제는 지금보다 엄격해야 맞을지 아니면 완화돼야 될지 궁금합니다. 중요하신 질문이고, 정말 큰 질문인데, 구체적 사안마다 좀 케바케 다를 듯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영미권보다 관치금융이 심해서 규제가 너무 촘촘하게 과도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핀테크를 논하기 이전에 은행업만 해도 이자 수입이 많으면 많다고 욕먹고, 금융 감독자들이 이런저런 걸로 간섭을 정말 심하게 합니다. 보수적이고. 그래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뭐 어떤 금지 이런 거 규제를 둔 데에는 어떤 그 이전에 수십 년 전에 혹은 10년 전쯤에 누군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걸린 게 있으니까 그런 규제가 있겠죠. 원죄 같은 또 원인 제공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좀 밸런스 맞춰가는 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 게 재미는 있는데 그게 얼만큼 갈지 좀 궁금 저도 합니다. 곽재희 원우님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블록체인 관련해서 유튜브나 컨텐츠가 많아서 관심이 생겼는데 혹시 이러한 기술 흐름이 핀테크 산업이나 금융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러한 흐름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기술 흐름이 핀테크 산업, 금융 정책,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가는 것. 이거는 좀 다음 중간고사 이후에 시간에 같이 좀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유창록 원우님 질문도 주셨습니다. 뭐예요? 교수님 수업 중에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이런 걸 활용한 주식 매매에 대해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프로그램 트레이딩하고 어떻게 다른 걸까요? 현재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을 고도화한 걸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기존의 프로그램 매매 같은 거는 선물, 현물 간의 무슨 아비트라지 같은 거 해가지고 가격의 괴리 현상이 있으면은 그죠? 괴리 현상이 있으면은 저평가된 거를 어, 매수하고 고평가된 거를 숏 치면서 공매도 치면서 쫙 이게 좁혀가는 걸 이제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주가 지수 갖고서 선물 현물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 혹은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트레이딩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갖고 하는 거는 그거 뭐랄까 그런 거랑은 좀 결이 다르다. 롱숏으로 치는 그런 거 말고 뉴럴 네트워크로 하는 거는
차트를 그냥 기계가 보고서 패턴 인식을 지가 하고서 지가 그거에 맞춰서 사고 팔고를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이 완전히 좀 다르지 않나. 이제 기존의 거는 어, 사람이 코드를 딱 줘가지고 그런 가격 괴리를 발견해라. 그러면은 사고 팔아라 하는 거를 쫙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지가 알아서 사람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그죠? 그 컴퓨터가 알아서 이러이러한 가격 패턴은 지금 사라는 시그널이야. 뭐 저거는 팔라는 시그널이야. 이런 걸 지가 알아서 그냥 해버리는 우리도 모르는 그런 시그널을 지가 잡아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신세계가 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경제학에 국한되지 않은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최근 더 본 코리아의 상황을 보면 백종원 CEO의 기존 이미지가 무색하게 실이 나쁜 뉴스들만 연달아 보입니다. 물론 뉴스의 성질이 그렇다고 하지만, 더 본 코리아의 상장과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의도적으로 뿌려지기도 하나요? 사실 그 정반대여야 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사실은 그 더본 코리아 혹은 백종원, 그 CEO 분이, 홍보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함수이기도 하죠. 말하자면 미디어에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 회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팀의 역할이 또 중요도 하겠죠. 그, 이제 정보들 내지는 뭐 공매도자들이 뭐 착한 놈만 있는 건 아니고 나쁜 놈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정을 하고 덤벼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 위험들도 있으니까는 조심은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홍보팀 내지는 IR팀 이런 데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건 뭐 자세히 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기존에 그분이 하시던 거하고 어떻게 실제로 하는 거가 같은지 다른지 뭐 좀 더 관심을 제가 별로 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흑백 요리사 뭐 등등 뭐 모르겠습니다. 좀 한번 그런 회사 운영하시는 차원에서 좀 그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고요. 이민희 원우님 질문을 드리면요, 보시면요. 지난번 수업 때 손절 시점을 대략 30% 마이너스 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레버리지 상품, 3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손절 시점의 기준은 투자자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30%라고 무조건 그냥 다 같이 30%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33%를 좀 얘기했던 거는 이게 3분의 1이 깎인 거잖아요. 그럼 3분의 2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67% 요것만 남은 상황에서 다시 원상복귀 하려고 그러면은 50%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라갈 거 50% 감당하는 거가 지금 몇 년이 걸릴까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 얼만큼 털리는 것까지 내가 감당이 가능할까? 이거를 투자하기 전에 좀 먼저 생각을 해 놓으시고서 이 바운더리 이거는 최소한 이 정도에서는 내가 손절을 해야 돼라는 거를 그 규칙을 세워 놓으시고서 그 규칙에 충실하게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 투자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33%가 될지, 아니면 66%가 될지, 아니면 50%가 될지, 뭐 20%가 될지, 40%가 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캐파가 되는 그 시점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려갔으면은, 10% 내려갔으면은, 10% 올라간다고 해서 원상복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0% 내려갔을 땐 90이 돼버리기 때문에 90에 10 하면은 99가 되지 100이 되질 않아요. 이것도 100에 또 마찬가지로 33까지 내려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이 털렸지만은 그게 원상복귀 되기 위해서는 3분의 1만큼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50% 올라가야 된다. 내리막길은 금방 내려가지만 오르막길은 어렵다 하는 그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레버리지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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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지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흔들리는 장에서는 너무나 위험하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한재명 원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 미국 관세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는,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 주식, 채권, 코인, 금 중심을 어떻게 견제해야 할까요? 수익을 내는 방향이어야 하는지, 수성 전략이어야 되는지,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교반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수가 하라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돈 법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책임을 못 지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리스크 캐파에 맞게 투자를 하시고 보수적으로 일단 흔들릴 때는 좀 수성? 조심하자. 워런 버핏의 투자 철칙이 그거라면서요. 돈을 잃지 마라. 어, 두 번째 원칙도 돈을 잃지 마라를 반복해서 복창해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조심조심,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고, 좀 조심조심 하시기 바라고요. 아, 누구는 뭐 거기에서 막 돈 벌었대.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만큼 야수의 심장을 가졌으면 하시든가. 근데, 책임 못 집니다. 저 책임 못 지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낸스의 그 바닥 자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또 이거기도 합니다. 예, 김용표 어른님 질문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보틱스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회사의 로보틱스 회사의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은 있는 격이지요.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성장주인 로보틱스 회사는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나요? 추천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교반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100번 말씀드려봤자 저는 시장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확증 편향이 다들 있거든요. 답정너라고 그러죠.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 너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니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만은 제가 이쪽에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드려서도 안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박승호 의원님 질문 주셨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제약주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I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 이거는 교반꿀입니다. 제가 말해봤자 거꾸로 가기 때문에 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 제약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약주라고 말해줘. 라는 그 확증 편향, 답정너죠, 답정너. 이쪽이라고 맞다고 말해줘. 라는 걸 받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궁금증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분산 투자가 철칙입니다.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수성 원칙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손혁성 원우님께서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 큰 질문이고 한 번에 지금 대답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문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과 비교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성장의 주요 원인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에 대응해 비트코인이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준비 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법인 및 기관 투자자의 시장에 참여가 확대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와 기회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제도적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가요? 어, 좋은 질문이시고 너무나 큰 질문이고 이거는 제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한 학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만 쫙 이거 커버를 하고 가상자산이나 비트코인에 있어서 버블과 크래시 얘기, 이 심리적인 거에 대해서만 다루지 이 제도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법률 쪽의 전문가가 우선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는 핀테크 MBA 과정이 있고, 핀테크 MBA 수업에서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아예 한 학기 수업을 해도 모자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도 되겠죠. 대체 자산으로서 많은 지위를 확보를 했구나. 대단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상은 아까 데이터 보여드린 거 있죠? 지금 코릴레이션이 나스닥하고 40%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바라는 이상향, 뭐, 이게 이제 나팔 부는 거 하고, 현재 가고 있는 거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긴 하구나. 아직 먼 것도 있고, 그렇다고 완전 저버릴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대략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비디오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제 중간고사 대비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 중간고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